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빼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이 8월 4일이죠. 네. 아,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네. 격월 시간이 너무 이제 텀이 긴 것 같아가지고 네. 드디어 우리 주식계 허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격월 이건규 2025년 8월호가 네.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아요. 네. 우리나라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 네. 우선은 지난주 후반 네. 나스닥이 2.2%나 급락했던 배경, 네.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 많이 네. 흔들려. 그것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여쭙고 싶어요. 네, 저는 뭐 일시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통계적인 오류도 많이 좀 발견이 됐었고, 약간은 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은 뭐 고용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것도 아니고, 뭐 소비가 좋아서 올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금요일 날의 하락은 좀 약간 뭐 노이즈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나 이제 작년 뭐 증시,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거는 이제 저는 AI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AI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금액이라든지 방향성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거시경제 데이터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넘겨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때 약간은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다시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은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여태까지는 이제 관세 부분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고 부분들이 이제 팔리면서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가 제품 가격에 전이가 안 됐었지만 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가격에 이제 관세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지표로도 나타날 거이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에 관련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마음에 좀 대비를 하고 있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해서 고용 지표가 좋아서 막 증시가 올라왔다라기보다는 네. 투자 사이클이었다는 네. 거죠. AI 반도체부터 비롯해서. 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는 달라지는가. 조금 인플레 지표가 오히려 하반기 좀 중요할 것 같다. 관세의 영향으로 과연 이제 물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네.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고용 지표가 악화되니까 경기 둔화되네? 그러면서 막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고 네.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채권 가격 강세. 네. 그러면서 막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더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네. 이게 추세적으로 인하를 하거나 여러 차례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 맡긴 뭐 헤이만 의원이 막 네. 엄청나게 압박을 해도 네, 그래도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인플레 지표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은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금리를 쉽게 낮추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금리 내려봐야 한 차례 정도. 네, 뭐 쉽게 내리기는 일단은 인플레 지표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무도 아직 뭐 숫자로 확인을 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또 이번 주에 미국의 CPI 소비자 네. 물가지수도 발표되잖아요. 네, 당장 여기서부터는 그럼 조금씩 당장은 그렇게 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서서히. 이제 그 다음 턴부터는 확실히 숫자가 좀 튀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각 나라별로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약간 수입업자, 생산자 네. 입장에서 좀 감내하고 있었던 것도 네. 이제 전가를 하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관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재고를 보통은 이제 2달에서 3달치 정도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는 관세를 안 냈던 원가로 갖고 있던 재고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존 가격에 팔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 이제 팔리는 재고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가 이제 소진이 되면서 이제 관세를 낸 가격이 반영된 이제 제품 가격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네. 그거 보고 8월 4일 월요일에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주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금리 인하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바이오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이오주는 그냥 저는 지금은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뭐 트렌디하게 바이오주가 뭐 오른다 뭐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바이오주는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개별 주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섹터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격월 이경규 시간마다 대표님이 강조해 주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섹터 업종으로 보지 말고 네. 개별 기업별로 나눠서 네. 봐야 된다. 그래서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 그러니까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해서 2달 전에 그 안약 네. OEM 네. 쪽 말씀해 주셨는데 댓글에 네. 오답을 많이 써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 댓글을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자산운용 현재 네. 펀드를 네. 이제 운영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을 직접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것도 꼭 좀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약간은 좀 더 편견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텐베거 종목을 유일하게 발굴한 업종이 바이오예요. 10배. 그러니까 10배 난 종목이 제가 발굴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10배 난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거든요. 그거는 뭐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나간 거예요? 투자 종료됐나요? 예, 한올바이오 파마라고 예, 그 종목을 제가 시가총액 800억 대부터 봐가지고 그게 이제 3조 원까지 갔었거든요. 잠시만요. 300억? 3조 원. 잠시만요. 800억대 사서. 어지러워. 800억대 사셔서 예, 예. 3조 원대까지 가는 거를 총괄봤으니. 봤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3조 원이 갔고 지금 뭐 한 1조 한 3천억, 4천억 또 정도 떨어지기도 했죠. 예,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가는 10배 이상 올랐지만 예.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바이오죠. 네. 그게 바이오. 그래서 제가 뭐 펀드매니저 생활 24년 했고 저도 나름 바이오를 뭐 깊이 있게는 안 봤지만 20년 넘게 어찌됐든 봐왔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의 핵심은 한다더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임상을 한다더라, 데이터가 좋다더라,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더라, 뭐 이것밖에는 없지. 결과적으로 이게 됐다, 얼마 매출이 발생했다,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를 잘 안 믿는 편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기. 네,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안약 관련된 회사를 좋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좀 필요한 산업이고 제조업 측면으로. 네, 그냥 제조업이에요, 사실은. 순수 바이오가 아니라 그냥 제조업이고 이거는 좀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엄청나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설비 투자해서까지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안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엄청난 해자는 아니지만 네. 나름 또 진입 장벽이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는 없고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기꺼이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베트남에서 만드는 게 훨씬 원가 측면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원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충분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왜냐하면 이제 각국마다 이제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완제품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의 어떤 그런 규제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뿐이지,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라기보다는 제약 쪽 제조업으로 네. 위탁 생산. 이건규 대표님도 버핏 관련된 책도 네. 쓰시긴 했습니다만 버핏이 이야기하는 2m짜리가 아니라 3m짜리를 뛰어넘는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바이오 종목들을 대부분 살펴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가정들이 조금 너무 희망적인 가정들이 되게 많이 녹아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제 회사에 투자해서 작년에도
수익을 많이 보고 나오고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음흠. 예, 그래서 저도 뭐 빠짐없이 다 봐요. 네. 뭐 시장에서 핫한 것들도 다 보고 하는데 상당수는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하다.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바이오의 맛이죠. 네. 네. 요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나 막 기대감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본질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로 가느냐 또 이렇게 네. 이제 보신다는 거.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의 조정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안, 네. 이 세법 개정안의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지난주 네, 맞습니다. 후반에. 네. 되게 많습니다. 따져볼게 뭐 대주주 양도세 네. 기준 강화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후퇴하는 거, 네. 법인세율 높이는 거, 감액 배당에 과세하는 거 등등. 이 중에서 시장의 충격파가 이게 가장 컸다라는 거는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대주주 양도세. 양도세 부분이죠. 음흠. 그 결국에는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물론 이제 법이 네, 통과되지 그렇죠.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쇼킹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깊이 있는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법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약간의 오해 내지는 이제 잡음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개별 주식을 10억이나 갖고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주변을 살펴보면은 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꽤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세금을 내는 것도 싫지만 그러니까 노출되는 거를 되게 극도로 꺼려하세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세금 내는 것도 싫지만 세금을 내게 되는 순간 이제 국세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라는 게 극도로 좀 꺼려되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로 연말이 되면 그냥 팔아요. 근데 이제 그 피해는 그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팔고 다시 사면 돼요. 네. 근데 그 피해들은 전적으로 소액주주들이 다 보게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피해들은 다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나냐 얼마나 늘어나냐는 거죠. 별로 실효성도 없다는 네, 거죠. 실효성도 없어요. 안 되니까 연말마다 네, 파니까. 네. 다 파는데 네. 어차피 실효성도 없을 건데 시장에 충격만 줄 건데 굳이 이런 법안을 마련한다는 거는 너무나 시장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정책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좀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 국민청원 동의를 보면은 정말 빠르게 맞아요. 5만 명 돌파하고 네. 뭐 20만 명인가요? 뭐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걸 보면은 제가 4일 아침에 봤는데요. 12만 명 넘었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더 많아졌겠죠. 이게 얼마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기 민감하고 정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보다 훨씬 더 민감해졌죠. 네. 진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사소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대단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식 조금이라도 투자해 보셨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민감하죠. 엄청나게 민감한 주제들이라는 알죠. 부분을 좀 알고 조금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를 꽤 많이 했거든요. 예. 계속 순매수였다가 순매도를 되게 크게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어찌됐든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 되게 관심들이 많이 커졌고 아하. 들어오려고 대기 자금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못 들어오고 있는 건 뭐냐면은 상법 개정만으로 조금 부족하다. 약하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정부가 액션을 해줘야지 좀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추가적인 액션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 자금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기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뒤통수를 치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줬을 것 같아요. 이번에 외신에도 많이 나왔고 네. 외국계 보고서도 그런 비판적인 게 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갑자기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나? 약간 이런 여름이라 생각. 너무 더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찬물 네. 좀 이렇게 등목하듯이 시원하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정말 역행하는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그렇죠.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말 기대감이. 이렇게 무르익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백스텝을 밟는다고 약간 이런 약간 안타까운 심정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여당 내에서 코스피 5천 시대 위원회 만들어 놓고 네. 한켠에서는 차물기 얹어버리고 네. 그래서 여당 내에서 이제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대주주 기준을 그냥 50억 원으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네. 오늘도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한 20억 원 정도로 절충할 것이 이거 무슨 뭐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네. 계속 그렇죠. 근데 그냥 50억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한 2년 전에 또 엄청 싸운 건데 이게. 베스트는 50억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자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시장의 개입을 저는 최소화하는 게 제일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 거를 건드리려고 하면은 최대한 검토를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건들지 말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애매하게 건드려 버리면은 부작용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세수 2점 몇 조 더 거두려다 하루 네. 만에 한 110조 원 날아가 버리고 시가총액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저는 사실 가장 기대했던 거는 배당 분리과세 네. 부분이었거든요. 기대감이 높았죠. 네, 왜냐하면은 배당 분리과세가 되면은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주식으로 신규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을 굉장히 좀 크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 여기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주주만 이제 배불리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부자 감세 아니냐. 네, 근데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세금 뭐 회사에서 돈을 벌면은 뭐 법인세 예를 들어서 뭐 한 25% 떼고 그리고 25% 떼면은 75%가 남는데 여기서 내가 배당을 받으면 또 종합소득세로 50%가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명백한 이중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비합리적으로 됐던 세제를 좀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합리적으로 개편을 해서 대주주한테 배당을 좀 많이 늘리게끔 유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뭐 이제 민생 지원금 뭐 쿠폰 15만 원 네. 이번에 나눠줬지만 네. 이게 그 주식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배당 성향을 늘리게 되면은 그냥 연간 매년 15만 원 이상씩을 그렇죠. 그냥 지원금을 주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주는 소비 쿠폰인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시장을 키울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뺏어올까? 여기서 일로 옮겨볼까만 너무 이렇게 치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시장을 어떻게 하면 키운 거에서 다 같이 누릴 수 있을까도 좀 한번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배당을 확대하면 노동자들도 이제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노동소득뿐만이 아니라 금융소득이 생기고 그쵸. 그로 인해서 노후도 준비하고 일종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쿠폰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왜 그 배당금 들어오면 그거 갖다가 주식을 좀 더 사든지 소비하든지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네. 기존에 이제 배당을 안 했던 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어차피 법인세 내고 이제 종합소득세 내면은 나한테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그냥 회사에 유보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자금을 어떻게든 유용을 해가지고 좀 빼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이제 연봉이나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서 그냥 내가 그냥 나 혼자 먹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갔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를 바꾸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주주가 좀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코스닥 상장사 사장님들도 뭐 수십억씩 연봉 받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세법 개정안이 그 예산안의 부수 법안이다 보니까 네. 법으로 정해진 건 12월 2일까지 네. 또 엔간하면 또 막 12월 중순 말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의 앞으로 한 4개월 이상을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시장을 계속 또 발목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어떤 이해는 조금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좀 이제 뜨거워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조금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선거가 없다 보니까 네. 국회의 시간과 네. 주식시장의 시간이 또 달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 급해 죽겠는데 지난번에 그 금투세 폐지 때도 그랬잖아요. 네, 거의 연말 그렇죠. 가고 결정나지 네. 않았습니까?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이거를 네. 정치권에서 어떤 뭐 이렇게 협상 카드로 네. 또 활용하면 이것도 시간 오래 걸리는데. 근데 저는 대주주 기준은 그래도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워낙 지금 노이즈가 큰 뜨거우니까.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기대감은 좀 낮아요. 에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안 받아들여질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근데 왜냐하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네. 오른 고배당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2개월 전 격월 이건규 6월호 때 은행주를 우등생으로 표현해 주셨고 네. 증권주를 미래 우등생이라고 표현해 네. 주셨어요. 근데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가 되면 네. 지금 이제 주가도 많이 좀 흘러내렸고 네. 물론 이제 8월 4일에는 좀 반등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배당주는 이 메리트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증권주를 좀 좋게 봤던 거는 배당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녹아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좀 재평가 가능성, 그러니까 재평가됐을 때 증권주도 재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주식시장 자체의 네. 재평가.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정치권의 분위기가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뉘앙스가. 3천까지 왔으면 됐지, 뭐 이런 거. 아, 그거보다는 어찌됐든 임기 내에 4천이나 5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4, 5년 내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쪽으로 조금 목소리가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좀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증권주나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조금 이제 시기를 좀 더 길게 시계를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이제 기대치를 조금 낮춰봐야 될 수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국내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서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지연된 듯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서 그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저는 이제 플러스 알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권주를 좀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는데 이제 배당 플러스 알파. 근데 그 부분들이 기대감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아서 뭐 애초에 봤던 것보다는 기대감을 조금 낮춰놓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자동차도 아니고 속도 조절을 참 잘합니다. 네. 네, 지금 가속이다 아니면 좀 더 늦추자. 네. 근데 이제 시장은 항상 또 물론 이제 앞서가는 게 증시이기는 합니다만 네.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못 미쳤을 때 또 주가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또 이제 증권주는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자사주 소가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건데 그러게 이게 또 최근에 또 이야기가 좀 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조금 더 후순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느낌상은 그래서 올해 내에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 의무화될 수 있을 것이냐가 조금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좀 기대치 많이 낮춰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기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게 규정에 있다라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주주 환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마련할 수가 있지만 기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게 돼야지 더 굉장히 좀 파워풀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자사주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들은 사실 이미 기보유 자사주 비중이 높은 애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기대감이 좀 앞서긴 했다.
왜냐면은 그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이제 올해는 저는 넘길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보유 자사주가 많은 애들이 올랐는데 기보유 자사주에 소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 만약에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고 하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그래도 어떤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늘고는 많이 있습니다만 늘었죠. 네. 이거를 또 의무화할 것이냐 이거는 또 첨예하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좀 많이 낮춰놓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기대감이 100이었으면 70, 80 정도로 낮추지 기대감이 빵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는 있겠다 정도. 또 정확히 그걸 또 반영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정도 내려온 거고 네. 고점 대비 한 30% 내려온 증권주들도 네.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임기 내 5천 시대라고 네. 한다면 네. 물론 이제 좀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라면은 또 증권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고요. 저는 시장, 그러니까 증권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호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빠르냐, 더 빨리 올 것이냐, 늦게 올 것이냐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의 재평가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반대로 너무 싸지면 배당 네. 수익률이 또 메리트가 있어 보이면 네. 또 이제 저가 매수할 수도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체질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거든요. 배당 금액도 증가했고. 네. 근데 이제 이미 누적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에 엄청나게 증가한 금액을 이미 넘어선 상태예요. 자사주 매입 소각 금액 자체가. 그래서 시장이 뭐 이미 체질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업이라는 부분이 많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은 많이 변하고 있다. 제도적인 뒷받침만 조금 더 도와준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재평가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 기존의 우등생으로 물론 이제 이거는 주주환원 네. 우등생. 근데 이제 교육세가 이제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거의 2배.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어느 정권이든 초반에 더 은행들한테 사회공헌 더 많이 하라고 좀 압박하기도 하고 금리 낮추라고 압박하기도 하고 네. 똑같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은행주도 그래서 또 조정을 꽤 받았어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은행 지주사들? 근데 이제 배당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뭐 주가가 지금 뭐 그런 쇼크로 그런 노이즈가 발생해서 빠졌다고 하면은 네. 뭐 나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왜냐면은 주기적으로 항상 나왔던 노이즈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거나 실적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실적이 예를 들어서 뭐 반토막이 날 정도로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냥 항상 새 학년 되면은 선생님이 야 은행주 앞으로 나와. 종아리 걷어. 그래서 10대씩 때렸었는데 이게 얘가 울면서 집에 갈 정도는 아니다. 앉아서 수업은 받는다. 네. 이제 워낙 이제 은행들의 이익 체력이 탄탄하고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몇백억 정도 이익이 준다고 해도 전체적인 은행 이익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익이 훼손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훼손돼도 그러니까 엄청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익에서 레벨에서 봤을 때 비중을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한 3에서 5% 정도 이제 이익이 준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배당이 의미 있게 준다라든지 뭐 그 정도로 의미 있게 변화가 발생하진 않는다. 저는 최근에 은행주랑 증권주 조정받는 거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많은 분들도 이제 경험하셨겠습니다만 막 신고가 랠리 달려. 그러다가 저거 내가 조정받으면 꼭 사야지. 그러다가 조정받는 순간이 오면 손이 안 나가잖아요. 지금 딱 그 위치쯤 와 있지 않을까요? 증권주, 은행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사실 이제 이건 뭐 개인적인 부분인데 지난주에 이제 고객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같은 날 너무 좋다. 그래서
급락하는 날. 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오늘 같은 날 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또 주가가 빠지는 걸 보시니까 또 겁이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라면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두 분 다 그냥 가셨어요?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조금 주저하시는 것 같기는 해서. 네. 이건규 대표님을 잘 모르시네요, 그분들이. 아무튼 나중에 또 다시 또 오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해서 누구나 심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어려워요. 주가가 빠지면은 위축이 되는 거는 누구나 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조정이 오면 손이 안 나가고. 네. 또 어떤 종목들은 계속 랠리만 펼쳐서 기다리는 조정을 주지 않고. 네. 그래서 어려워요. 저는 고객분들이 오시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일 때 다 똑같아요. 2000일 때도 그렇고 2400일 때도 그렇고 3200일 때도 그렇고 지금 지수 때 투자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항상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럼 저는 투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지금 하십시오. 예, 그냥 자산 배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에서 내가 얼마만큼 투자하실지를 결정을 하시고 결정하셨으면은 결정하셨을 때 투자를 하셔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3,200인데 3,400이 되는 순간 또 투자를 못 하고 2,800이 되는 순간 또 더 떨어질까 봐 투자를 못 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도 없고 기다리면은 또 겁나서 또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결정하는 순간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투자를 집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투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타이밍은 또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네, 저도 못 맞춰요 타이밍은. 네. 그래서 또 이제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거 투자는. 근데 그 르네상스 자산운용은 최저 가입 금액이 3억. 저희가 이제 1인 같은 경우에는 1억으로 되어 있고요. 전문 투자. 아니요. 그냥 사모펀드는 3억으로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1인 운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최저가입 금액이 1억으로 되어 있어서 1억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 좀 할 게 참 많습니다. 네. 지난 2월 출연하셨을 때 이때 요 콘텐츠가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삼성전자의 하반기를 주목하는 이제 5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를 제가 4월 뭐 6월에도 여쭤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5가지 중에 2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거의 인류의 소원이었던 게 상법 개정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 등 파운드리 의미 있는 고객 확보하는 거 요기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애매한 거는 원시 공정의 경쟁력이 확인이 되는가, D램 업황이 회복되는가, 미국이 중국 CXMT를 제재하는가 요거인데 5분의 2 됐나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원점으로 돌리고 다 지우고. 왜? 어떻게? 그 시점마다 중요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변수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변수는 결국에는 내년에 가격 경쟁이 어떻게 일어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HBM이? 네, HBM 특히나. 이제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전략을 공급 확대 전략으로 좀 바꾼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제일 잘하는 물량 싸움으로. 그래서 이제 물량 싸움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수율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극단적인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수율이 15%밖에 안 나와. 이 얘기는 뭐냐면은 100을 투입을 했을 때 15만 양산 제품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캐파를 늘려서 15로 그냥 우리는 생산을 해서 15를 100으로 만들겠다. 85 버려도 돼? 네. 찍어낼 거야? 막 이런 거야? 그냥 캐파를 늘려서 15를 100으로 만들면 돼. 어차피 그게 과거에 그냥 일반 D램보다는 마진율이 높으니 그래도 손해 아니다. 뭐 이런 걸까요? 일단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도태되느니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가 더 들더라도 마진을 좀 포기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물량으로 승부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 콜테스트 여전히 뭐 이제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고객님 싸게라도 해드릴 테니까 우리 거 좀 사가세요. 이런 전략일 수도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중국으로 다시 활로를 찾게 될 것 같아서 삼성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중국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공급을 했었고 그리고 중국향 제품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설계를 다시 해서 이제 테스트 가능성, 그러니까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해서 이제 캐파 증설을 지금 활발하게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물량을 반드시 맞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율이 낮더라도. 15%가 나올지 25%가 나올지 뭐 65%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응하는 물량을 캐파를 지어서 100의 물량을 납품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치킨 게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막 적자 보면서까지 그런 건 네.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이제 강세였단 말이죠. 네. 이게 딱 그럼 투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이제 3분기부터 해서는 실적이 좀 돌아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분기 때 이제 디램과 관련된 충당금을 워낙 많이 선제적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도 이제 가동률이 어찌됐든 최저점을 지나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익은 개선되는 사이클로 돌아서고,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를 어찌됐든 갤럭시 S25에는 완전히 빠졌지만 26에는 이제 성능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밀어넣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자체 AP를 갤럭시 S26에는 이제 넣기로 확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파운드리가 파운드리 쪽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3분기부터 내년까지 어찌됐든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여태까지 가장 좋았었고, 그리고 제가 작년 하반기 때 하이닉스를 굉장히 스트롱바이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1년이 보였어요. 올해 상반기까지 보인 거죠. 그러니까 1년은 편하다. 삼성도 못 들어오고 마이크론도 못 들어온다. HBM 독주한다. 라는 거였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그게 약간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마이크론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퀘스천이 좀 생긴 거고, 특히나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더 퀘스천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증가율 측면에서요? 왜냐하면은 디램 이제 탑재율, HBM 탑재율이 그러니까 매년 증가를 했었는데 내년은 탑재율이 증가율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HBM이라고 하더라도 뭐 작년엔 150기가였는데 이제 올해는 200기가, 뭐 250기가 이렇게 증가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그 증가율이 내년은 묘하게 좀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디램 탑재율. 비트그로스처럼 얼마나 더 많이 싣느냐. 탑재율이 좀 내년은 좀 미미한 한 해인데 반해서 하이닉스가 독주하던 시장에 삼성도 들어오고 마이크론도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하이닉스가 내년에 HBM4에 대해서 단가 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들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들어온 순간 예를 들어서 원래 생각했던 가격보다 20%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논의되고 있는 가격이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내년의 마진은 올해보다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을 수도 있죠. 삼성도 내년에도 HBM4가 안 되고 마이크론도 HBM4가 안 되고 하이닉스만 또 납품하게 돼서 드라마틱하게 또 하이닉스가만 먹는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은 다 있어요. 근데 그냥 노멀한 가정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꽤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가격도 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하이닉스는 지금은 조금 애매한 구간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긴 하다. 근데 이제 이익이 엄청나게 꺾인다가 아니라 주식은 이제 크로스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진율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내년까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해진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 내후년은 또 내년 봐야겠죠. 네. 왜냐하면 내년은 보겠지만 내후년은 또 지금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년 가서 또 변수들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1년 봤을 때는 좀 애매한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삼성은 그럼 정말 매력적이냐를 보면은 그런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을 지나서 조금 회복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이지만 예. 정말 HBM4에서 삼성이 정말 그렇게 원가를 쏟아 부어서 낮은 수율로 만들어서 파는데 이제 마진을 얼마나 낼까라는 부분이 아직 모르는 거죠.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테슬라 수주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지연돼서 나왔었죠. 원래 한 6월 정도 뭐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연됐던 이유가 이것도 뭐 사실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계약 구조가 굉장히 타이트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좀 지연됐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이제 생산이 되는 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테일러 공장에서 내년 말에서 내후년 정도에 생산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양산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페널티가 굉장히 좀 셀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2나노 공정으로 이제 시도하는 거잖아요. 네, 처음 생산을 하는 건데 만약에 안 되면 삼성이 생산을 했는데 그게 막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테슬라한테 엄청난 페널티를 물게 될 수도 있어요. 배상. 네. 일론 머스크가 보통이 아닌데. 네. 그러면은 이게 테슬라한테 뭐 20조 수주했으니까 막 좋다 뭐 이게 아니라 이게 막 다시 재앙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혹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좋게만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잘못됐을 때는 오히려 상당한 악재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2나노 게이트 오로라운드 구조로 가장 큰 수주를 했고 큰 배팅을 서로가 한 건데 진짜 기술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잘 돼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엄청 대단해서 저는 테슬라가 수주를 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TSMC는 바쁘고 기존 팬만으로 막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이 갑의 입장에 서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미국에서 생산되는 신규 공장이기 때문에 대만에서 생산하는 거는 관세가 붙지만 미국에서 생산되면 관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싸게 가져올 수 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잘만 생산되면은 삼성에서 가져오는 게 무조건 훨씬 싸요. 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는 무조건 삼성한테 가져오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근데 그 이제 막 시도를 하는 이나노.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뭐 생산 효율화 이런 것도 같이 많이 지도 편다리로 표현하면 좀 그런데 막 그거는 안 될 관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될 겁니다. 그래요. 뭐 테슬라가 그와 관련된 노하우가 있지는 않을 거라서. 그렇죠. 뭐 파운드리 뭐 했던 회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이닉스도 모르겠고 삼성전자도 잘 모르겠다. 근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가 열심히 뭔가를 때려 지을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그래도 좀 설비 투자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장비주를 사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삼성전자 쪽 장비 넣는 회사들이 또 엄청 올랐죠. 그쪽이 훨씬 낫다. 또 주가에는 또 빠르게 반영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 저는 충분히 아직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량 싸움으로 간다면 장비 투자부터 이제 설비 투자부터 더 많이 할 테니까 오 명쾌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격월이건규 이 시간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올해 상반기부터 살살살살 어떻게 톤이 또 변해왔는지 하지만 여전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었고 삼성전자 어떤 변화는
포인트 지켜봐야 할 것들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좀 이제 생각을 원점으로 돌리셨습니다만 여전히 기회와 리스크 요인을 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삼성전자가 전교 1등에서 동네 바보 형이 됐다가 다시 이제 한 반 1등 정도로 올라오는가 그걸 좀 봐야겠네요.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뭐 HBM 공급 과잉 우려 이런 걸 좀 쓰는 데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같은 비슷한 맥락이겠죠. 지금 공급만 감안했을 때는 공급 과잉이 될 수도 내년에는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내후년에는 다시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공급 과잉 해소될 걸로 보고는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공급 과잉 가능성, 단기적인 공급 과잉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주가는 또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은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방으로도. 그 우리나라 또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으니까 특히 그 중에서 마스가 프로젝트 위대한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관세 협상 이후에도 별로 이제 세론이 없었어요. 조선주 특히 뭐 하나오션 같은 거 엄청나게 또 올랐었고 물론 이제 8월 4일에 다른 것들 반등하면서 좀 조선주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조선업의 이런 양호한 흐름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 협상을 지켜보면은 결국에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공통분모가 하나 있거든요. 그냥 LNG예요. 그냥 다 공통분모예요. 우리 LNG사가 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유럽 쪽을 보면은 러시아에서 사가던 거를 다 그냥 미국에서 가져가요. 근데 지금 미국 구조에서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흔쾌히 오케이 할 수가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어차피 유럽에서는 중동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동에서 많이 가져오지만 중동에서 가져오기에는 유럽에서는 원가가 더 비싸지는 측면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져온 게 더 원가가 더 싸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못 가져올 거면 어차피 미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수출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더 미국에서 가져오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NG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에는 LNG 선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랑 내년을 봤을 때, 원전하고 LNG 밸류체인들은 그냥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투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LNG 선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군함이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이 군함의 그 핵심 거점 지점이 과연 이제 미국이 될 것이냐, 한국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오션이 수혜를 볼 것이냐, 현대중공업이 수혜를 볼 것이냐. 그래서 미국 필리조선소가 되면은 하나오션이 되는 거고, 이제 군산조선소가 되면은 이제 군산이 거점이 되면은 이제 현대중공업이 거점이 게 되는데 지금은 뭐 하나오션에 좀 더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하나오션이 뭔가 군수 관련돼서는 뭐 워낙 많은 관련된 산업을 했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점수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 굉장히 이제 오랜 랠리를 펼쳐왔고 상반기에도 연초에도 계속해서 지금은 조선업 팔아서까지 살만한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적이 있고 근데 지금도 좀 더 지속될 것 같다. 모멘텀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추가로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존에 관세 협던 지렛대로 우리가 LNG 매입이라든지 또 미국에 대한 조선업 투자 이게 많이 또 이야기가 언급이 됐던 거잖아요. 됐었는데 이렇게 확정이 되진 않았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이즈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었던 거죠. 근데 관세로 인해서 유럽에서 가져오는 거 확정, 사이즈 확정 물론 이거는 이제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그 숫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LNG 사오는 것만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억 달러. 그리고 조선업 투자가 1,500억 달러였던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다시 한번 그게 되려면은 엄청나게 지어야 되는 거죠.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의 조선업이.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미국 쪽 투자이냐 군산 쪽까지 올 수 있느냐는 조금 더 봐야겠네요. 각자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치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
지정학적인 또 우려도 나오더라. 만약에 군산 쪽에 지으면 서해 바다다 보니까 중국 쪽을 바라보고 이게 제2의 사드처럼 돼서 막 한중 관계 또 어떻게 될지 좀 피곤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건 우리가 뭐 예측이 되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어디가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 군산은 도크가 꽤 크고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넓기 때문에 그 군함을 제조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수심이 좀 얕아서 따는데 좀 불편함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군산조선소는 좀 인프라는 있지만 그러니까 활용을 잘 안 해왔었기 때문에 좀 놀리던 좀 비어있던 도크여서 다시 한번 재정비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미국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뭐 노이즈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도크가 상대적으로 작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숭령공이나 뭐 용접공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반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운영에 상의 애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가 중점이 될지는. 좋습니다. 자동차 섹터로 좀 한번 가볼까요? 섹터는 안 그래도 쉽지 않았는데 관세 협상 이후에 더 안 좋아졌죠. 물론 이제 같은 15%의 세율이지만 우리는 0%에서 15가 됐고 유럽이나 일본은 2.5에서 15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손해 아니냐. 이런 평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관련주랑. 자동차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뭐 피해가 확실히 가장 피해가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관세 인상의 가장 큰 피해주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미국의 소비 침체에 가장 직격탄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소비 침체까지. 그래서 이제 저는 완성차를 사기보다는 조금 좀 비껴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게 글로비스가 좀 더 편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하다 보니 그 운송과 관련된 업무들을 이제 위탁 제3자 물류나 이런 것들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차 물량이 좀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3자 물류로 이제 비중을 많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이제 가장 좀 편안한 뭐 현대차 밸류체인에서 뭔가를 산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근데 이제 현대차 근데 밸류체인을 안 가져가기엔 좀 찝찝한 거는 어찌됐든 이제 뭐 이번 정권 내에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뭔가를 하나 가져가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모비스 중심이 될지 현대침이 될지 어떤 게 중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글로비스 정도는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죠.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하다가 시장의 반발 때문에 안 했고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뭐 PBR 0.8배 미만은 뭐 상속할 때 뭐 그 약간 뭐 페널티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 뭐 지배구조 개편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기도 해서 때 되면 한 번씩 나오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안. 근데 이제 또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 또 이렇게 시장에서 뭐 그런 게 나왔을 때 또 없으면 또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래 또 대형주다 보니까.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이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보다는 다른 이제 그래도 실적이 가장 편한 회사를 찾는다면 그룹사 중에서 제일 편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지금 여전히 전기차 시장도 좋지는 않은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7월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 6조 원대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고 2차 전지 섹터의 반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반등했던 게 이제 리튬 가격이 좀 오르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철저하게 시클리컬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이클이 그러니까 사이클이 좋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안 좋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빠져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낮은 그러니까 가격에 갖고 있던 재고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빠질 때는
높은 가격의 재고를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역마진이 나게 되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사이클은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면서 역마진이 나는 사이클이었는데 이게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니까 이제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묻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리튬 가격이 더 반등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라고 묻는 느낌이에요. 알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구조적으로 반등한다고 하면은 공급 조절도 좀 있긴 했지만 수요가 탄탄해야지 계속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도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산업이 뭐 업황이 괜찮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한테 의사결정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탄탄한지부터 네. 보면은 이제 거꾸로 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바이오 이야기할 때 금리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동차라는 게 금리에 또 민감하기도 하고 전기차도 뭐 보조금 또 금리 안 볼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 수요를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지 또 좀 먼저 같이 보면 네. 좋겠네요. 근데 그거를 예측하기 저는 되게 어렵고 어렵죠. 그리고 여전히 저는 공급 과잉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정말 매력적인가라는 생각이 좀 회의감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두려운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불확실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만약에 정말 만약인데 중국이 정말 이 마음이 좀 급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을 좀 하고 싶어서 왜냐면 지금 유럽 수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미국하고 다시 잘 지내고 싶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하고 손을 잡았어요. 오잉? 네. 만약에. 그래서 네. 관세를 우리 상당 부분 낮추자. 그리고 우리가 중국 배터리도 수입 많이 해줄게. 만약에 미국에서. 그럼 미국도 뭐 나쁠 건 없잖아요. 네. 싸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한국 배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고 그리고 이건 좀 더 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소디움 배터리가 정말 잘 나와서 만약에 뭐 3원 개 배터리를 정말 위협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뭐 경쟁력을 우리나라 배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걱정이 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황도 잘 모르겠고 조금 공급 과잉인 것 같은데 리튬 가격은 오를지 빠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계도 좀 중요한 가운데 장기 비전도 사실 잘 모르겠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뭔가 접근하기에는 자신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2차 전지 섹터는 그 전부터 참 그 논쟁이 뜨거웠던 네. 섹터라. 네. 근데 이제 이건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건규 대표님만의 생각의 구조, 네. 재료들 또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입장에 맞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나는 생각이 다르면 또 이제 다른 그렇죠. 액션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언을 듣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주가에 이게 또 반영이 되는 걸 수도 있을 테고. 아 맞다. 대표님 혹시 그 K-팜 데몬 헌터스 보셨어요? 아, 예, 봤습니다. 오. 어떠시던가요? 요즘 그 네. 음원도 역시나 난리더라고요. 아, 예.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예. 보기 딱 봐도 애니메이션 안 좋아하실 것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억지로 틀었어요, 일단은. 억지로 틀었는데 스터디 해야 되니까. 예. 스터디 해야 되니까. 예. 룸이 짱 이러면서. 사자. 아 사자 보이스 팬이세요? 보이죠. 아, 그쪽 스타일이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정말 잘 만들었고. 네. 그래서 해외 리뷰들도 보면은 이게 아빠들이 예. 애들 이렇게 틀어주다가 한 5분 보고 있다가 같이 그냥 끝까지 보게 되는. 저게 뭐야? 뭐 이러다가 이제 예, 나중에 같이 보고. 예,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되게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의무감에 뭐 봐야지 나도 하고 그냥 싫어하지만 봐야지 딱 틀었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보게 되는. 골든 좀 들으세요? 골든 차 안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네. 예, 그냥 차트 순위 듣다 보면 이제 맨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사자 보이즈 노래가 더 좋더라고요. 소다팝.
근데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애플 TV에서 네. 그 K-팝을 중심으로 한 예능을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팝 그룹들 노래를 K-팝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거. 네. K-팝 스타들이랑 같이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위상이 또 이제 장난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구나. 네. 근데 왜 K-팝 관련주는 거꾸로 가는가? 네. 물론 8월 4일은 좀 반등을 하긴 했더라고요. 네. 왜 주가는 좀 힘을 못 썼을까요, 최근에?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네. 이 개별 주식 간 개별 회사별로 실적들이 좀 많이 좀 엇갈렸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실적이 엇갈렸던 근거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어떤 그런 OTT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제작비가 생각보다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이 됐고 네. 그 프로그램 비용들이 좀 반영되면서 뭐 이게 생각했던 어닝보다 좀 적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한 작년 말에도 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지금 굉장히 큰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K-팝의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기존에 이제 K-팝이라고 하면 정말 순수 서구권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계인들이 이제 K-팝을 소비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한 2020년대 초반까지만으로는 아시아계가 더 많이 좋아하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순수 서구인들이 K-팝을 소비해주는 시장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순수 미국인, 그러니까 순수 유럽인들이 이제 소비를 많이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도 그 캐나다 공연, 토론토 공연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객석이 전석 매진이 됐거든요. 5만석. 네. 그래서 5만석이 매진되는 거는 그 해외 아티스트들도 만만치는 않은 구조이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정말 순수 외국인으로 다 채워진 거예요. 근데 전체 관람객 수, 그러니까 그 공연 관람객 수를 100이라고 봤을 때 순수 서구권의 관람객 수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30%를 돌파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K-팝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시아권에서 소비됐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그냥 글로벌이 아니라 이제 정말 글로벌이 되는 변곡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다시 K-팝이 뭐 단기적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글로벌로 뻗어갈 수 있는 변곡점이 되는 시점이 저는 올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근거는 30%를 넘어섰다. 서구권 관람객 수가. 그 부분을 저는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좀 앨범 매출이 주는 게 좀 가장 큰 노이즈였고 네. 그걸 이제 공연 확대, 뭐 굿즈 이런 걸로 확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매출의 포션이 차지하는 거에 따라서 또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 그러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횟수 자체가 증가한 거죠. 정말 장기간 랠리 펼쳤던 것. 네.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주들 정말 초강세였죠. 약간 뭐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또 8월 4일에 뭐 원전 관련주 다시 좀 오르기도 했었고 이게 장기간의 랠리로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원전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2050년까지 지금 갖고 있는 원전의 이제 4배를 증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착공된 원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는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지을 수 있는 회사가 지어본 회사가 없어요. 몇십 년 동안. 원천 기술만. 원천 기술만 있지 그거를 착공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회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원전을 지어본 나라가 몇 군데 있냐라고 보면은 생각보다 몇 군데 없어요.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정도이거든요. 근데 러시아랑 중국에서 빼놔야 되고 가져올 수는 없겠죠. 근데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 비싸겠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포기 선언을 했죠. 그럼 결국에는 그냥 한국 정도밖에는 사실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은 미국만 지금 그러냐? 그럼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포기했던 원전들을 다시 원전 짓겠다라고 하고 있고, 동남아에서도 다 짓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봤을 때 원전에 대한 수요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앞서 언급했듯이 몇 개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선의 버금가는 엄청난 산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전이.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팅하는 시점에 있는데 이게 정말 정책적으로 잘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를 정말 잘 가꾸고 잘 키워주면은 우리나라의 정말 핵심 기반 산업이 수출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정말 핵심 기반축이 될 수 있는 산업을 하나 더 만드냐 안 만드냐의 차이를 정말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근데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는 네. 조선업은 나왔습니다만 원전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가지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네. 이런 쪽도 좋잖아요. 이제 수주도 할 수 있고 우리의 기술력도 같이 들어가고 또 네. 어차피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네. 근데 조선업의 버금가는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될진 모르겠는데 예. 뭐 최근에 뉴스를 보면 웨스팅하우스를 우리가 뭐 조선 펀드도 만들고 예. 그 펀드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펀드에서 될진 모르겠지만 웨스팅하우스를 만약에 인수한다. 만약에 어떤 뭐 좀 상상의 영역인가 네. 기대감? 아니 그냥 뭐 희망? 희망이죠.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어나더 클래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실제로 3번인가 매물로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 1,500억 달러면 200조 원 네. 정도 되는 펀드니까 네. 그런 시나리오도 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또 미국이 이제 뭐 US 스틸도 일본에 뭐 이거 저기 인수 막 거부하고 막 이런 네. 여러 차례 있었는데 네. 이건 또 이제 외교적으로 잘 또 풀어야 되는 문제. 네. 그래서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줄게. 이게 되기만 하면 진짜 초대박인가? 초대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 펀드의 주체는 아직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르네상스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엄청난 영광이겠죠. 네. 이거 뭐 수수료 0%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려봄직한 미래 중에 하나 있는. 만약에 그거 되면 초대박. 네. 저도 생각을 못 해봤던 거라. 네. 좋습니다. 이거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작년부터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종목별로 엇갈림이 좀 있지 않습니까? OEM도 이제 좋게 보셨는데 좀 조정받는 것들도 나타나고. 원청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엇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트렌디하게 좀 이야기가 많이 되는 건 이제 스킨천사가 되게 좀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스킨천사를 제조하는 ODM 회사는 좀 실적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바라보고는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스킨천사를 ODM 해주는 것? 네. 전 잘 몰라가지고. 스킨천사가 뭐 어떤 천사입니까? 화장품 브랜드죠. 화장품 잘 안 쓰시죠? 화장품은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어떤 브랜드가 뜬다. 그 OEM 어디야? 그렇죠. 근데 그쪽에 OEM 한창 많이 나가던데 요즘 좀 주춤해. 저기도 그럼 실적 좀 빠지겠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대부분 브랜드별로 그러니까 메인 ODM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만들면은 10개를 다 수주하지는 않지만 뭐 한 6개 정도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ODM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수혜를 보죠. 지난 시간인가 좀 이제 그 기업별로 엇갈린다 이야기 해주셨던 것도 이제 저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이건규 대표님이 북한 관련주 좀 이제 종종 언급해 주셔서 저도 되게 흥미롭게 계속 꼬리 무는 질문을 드렸는데, 진짜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일부 대북 관련주들이 막 올라갑니다. 계속 어떻게 기대감을 좀 갖고 계세요? 이게 저는 좀 고민이에요. 왜? 어떤 고민이냐면 국제정세라는 게 정말 실시간으로 변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러시아랑 미국이랑 친해질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너무 단독 행동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를 죽이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럽한테 러시아 물량 니네 다 빵으로 만들고 미국에서 수입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만약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러시아 그 가스를 안 사가면은 그러니까 사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네. 뭐. 근데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 만약에 중국마저 미국하고 손을 잡아서 중국이 미국 가스를 산다라고 하면은 러시아는 그냥 고립이에요. 네. 가스를 팔았기 때문에 전쟁도 할 수 있고 지금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정말 유럽에서 가스를 안 사준다라고 하면 지금도 유럽에 가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근데 러시아랑 친한 게 누구냐? 북한. 북한밖에 없어요. 별로 뭐 사줄 돈은 없습니다만. 네. 북한은 중국하고도 안 친하거든요. 이제는. 네. 예. 근데 과연 지금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어떻게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러시아하고 친한 북한하고 과연 미국이 손을 잡으려고 할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국제정세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고민은 좀 드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네. 약간 지팔자 지가 꼰다.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무슨 뜻인가 했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 이거 진짜 안 되는 길로만 간다. 예,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좀 북한이죠. 예, 들어서 아니 근데 최근에도 보면 쉽진 않을 수도 있겠다. 원산 지역 관광 개발 예, 그것도 러시아 손을 잡는다고 하는데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는 경제도 안 좋은데 그 러시아 사람들이 원산까지 관광을 얼마나 오겠냐만 그쵸. 그러니까 북한이죠. 예. 그렇게 머리 쓰니까 김정은이고. 그래서 예. 이게 될까? 약간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보고는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 야 너네 이제 돈 떨어지고 힘없는 러시아 손 잡을래 우리랑 친하게 지낼래 또 이런 카드를 내밀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거 재밌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봤었는데 아하. 지금은 잘 모르겠다 정도. 근데 또 이거 트럼프하고 막 그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아 그렇죠. 워낙 또 기분하고 하니까 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서라든지 정황상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또 그 가운데는 러시아가 있고 네. 러시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바로 자기가 종전시킬 것처럼 네. 이야기하더니 아직도 못하고 있고 네. 러시아랑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네. 호텔이랑 여행 관련주 네. 호텔 2달 전에 말씀해 주실 때도 진짜 그 객실이 꽉꽉 찬다. 네. 그러면서 또 주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었고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이제 조정을 좀 받더라고요. 네. 혹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가 막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군산에 만약에 정말 미군 군함 네네네. 기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예. 중국이 강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사드처럼. 이제 그게 싫어서 파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관건이어서 그것만 아니면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됐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지금 엄청난 매수 기회입니다. 지금 꼭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이게 참 주식 투자가 어렵고도 재밌는 게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고 변수는 계속 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고 근데 상수라고 하는 순수 외국인 관광객 흐름만 보면 괜찮은 그렇죠. 실적이 나오고 있고 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렇죠. 야, 또 최근에 보면 외국인 특히 미용 분야의 그 부가세 환급 그래서 부가세 환급해주는 그 업체 주가가 지금 뭐 한 2, 3일 만에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 변화 한순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이제 순수하게 외국인 관광객 수만 보면은 뭐 호텔 관련주 이런 거는 괜찮게 보시는 거고요. 현 그렇죠. 시점에서 다만 이게 또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와 제가 오늘 거의 1시간 한 10여 분 20분 가까이 우리 주식의 허준 선생님을 뽑아 먹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혹시 또 제가 못 여쭤본 섹터 중에 눈여겨보시는 게 있을까요? 뭐 다 말씀드렸고요.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최근에 그냥 재밌게 바라봤던 거 그냥 한 가지 네. 이야기 드리면은 예. 최근에 이제 명동에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 6개월 만에 갔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봐요. 근데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 사이에요? 네, 6개월 만에. 어떤 변화가요? 어떤 변화냐면은 원래 명동이 이제 A급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스트리트는 네네네. 원래도 사람 꽉 차 많죠. 있었어요. 사람도 많고 네. 가게들도 다 꽉 차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메인 스트리트에서 한 블럭만 딱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 비었었어요. 공실이었어요. 그러니까 1층, 2층 다 공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다 찼어요. 거기까지. 네. 그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만큼 더 외국인의 수요가 네. 강력해졌다. 더 커졌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그냥 우리나라 그냥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관광산업을 조금 잘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어찌됐든 언젠가는 조선도 그렇고 산업적으로 조금 어려울 때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좋지만. 네. 그때를 대비해서 좀 관광을 좀 키워놓으면 케이팝이라든지 뭐 이런 문화들을 뽑아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좀. 예. 예. 소비도 좀 많이 예. 하면 좋고. 예. 그리고 일본도 보면은 관광 산업이 굉장히 많이 좀 뒷받침해주고 그렇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미용, 부가세, 환급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더 키워줘야 될 것 같은데. 되는데 네. 어디 세금 좀 거둘 네. 데 없나? 저기 이거 부가세 그쵸. 환급해주고 있어? 네. 이제 하지 마. 저는 오히려 이러고 반대로 이걸 활성화해서 미용 관광의 오히려. 메카, K 관광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용 관광 하면은 한국.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다양화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이번에 명동 갔을 때. 그리고 명동 상권이 그렇게 단기간에 살아난 걸 보면서 확실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외국인 분들이. 그런 걸 좀 느꼈고요. 그러니까 이게 K-팝도 그렇고 그냥 일반 그 관광 소비뿐만 아니라 미용 성형도 그렇고 네. 압도적인 세계 1등으로 가야 네.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대한민국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또 정부 세수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우리 세금 모자란데 어디 거둘 거 없나? 저기 사람 좀 많다는데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고. 시장을 좀 키우는 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닌입니다. 그냥 잡아먹어야 됩니다. 너 키울 것 같아? 황금알 날 것 같아? 일단 일로 가져와봐. 배 갈라서 그러니까 잡아먹자. 시장을 키우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건데 그쵸. 이거에 대해서 너무 조금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좀 근시안적인 게 좀 있죠. 네, 이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최근 들어서 많이 하게 돼서. 그러니까 그 증시도 알아서 4천, 5천 가게 하고 밸류에이션도 최소한 막 PBR 2배 받고 PER 20배 받고 하면은 선진 시장 들어가고 이 정도 됐으니 이제 금투세 좀 해볼까요? 대신에 뭐 기본공제부 한 1억이 됐던 얼마 해서 그러면은 또 이제 주식 투자 인구 늘어나고 소비도 활성화되고 투자 자금도 들어오고 선순환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 기다리지? 그리고 지수가 4천, 5천 되면 이렇게 시장을 확 키워놓으면은 관련된 세금도 훨씬 그럼요. 커지죠. 소비도 늘어날 테고. 거래세부터 해가지고 훨씬 커지죠. 그렇죠. 자산 효과도 일어나고. 그러려고 미국은 막 그렇게 막 제로금리 만들어놔서 막 자산 효과 일으키는 건데 우리도 그 자산 효과를 열심히 일으킬 수 있는데 왜 벌써부터 이제 배를 갈라갖고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이게 뭔가 막 변질이 막 되는 느낌이 좀 최근에 들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또 와이스트리 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또 목소리를 많이 열심히 내고 있고요. 또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도 주변에 좀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주식계 허준 선생님에게 오늘도 맥을 잘 짚어봤습니다. 격월 이건규 시간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아유, 고생했습니다.